골고루 증여를 해줄 때 그럼 세금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단 이제 손주한테 증여하실 때는 증여세의 30%가 할증이 됩니다. 상기수법 41조 4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라 하는 게 있을까요? 증여는 빠를수록 바람직하고 여러 사람한테 나눠줄수록 증여세는 줄어들다는 점, 요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에게는 아직 금융대첩에서 승리할 12편의 비밀병기가 남아있습니다. 김순신의 금융대첩 썰웅 김순신입니다. 이번 10화에서는 상가투자 전략편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새는 돈을 잡고 자산은 더 크게 불려주는 10번째 비밀병기 KBWM 스타자문단 임채우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KBWM 스타자문단 임채우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위원님 뵙기 전에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로 수익성 부동산에 능통하시다고 들었는데요. 업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원래는 이제 대기업 생활을 좀 했었고요. LG전자와 롯데백화점에서 근무를 했었고 부동산의 매력을 느껴서 회사를 그만두고 부동산 관련 회사에 이직을 해서 10년간 상업용 부동산 임대 및 자산관리, 매매 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였고요. 국민은행에는 2010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력만 한 22년에서 한 23년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조, 유통, 부동산, 금융까지 뭐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셨네요. 네네. 책도 많이 쓰셨더라고요. 예, 책을 한 2권 썼는데요. 2010년도에 왜 부자들은 집부터 살까라는 책을 썼었고요. 2017년도에는 부동산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집필한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재발견은 한 달 동안 경제 분야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왜 부자들은 집부터 사는지와 네. 부동산의 재발견할 수 있도록 오늘 좋은 설명 많이 부탁드리는데요. 그런데 왜 2017년도에 부동산을 재발견했었어야 됐을까요? 책 제목을 그렇게 쓴 거고요. 네, 부동산을 다시 한번 보자. 그때 침체, 이게 부동산이 좀 살아나는 시기였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우리가 부동산 다시 한번 바라보자. 제대로 된 부동산 책을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부동산의 재발견. 그때 재발견하신 분들은 지금 많이 돈을 많이 벌었죠. 오늘도 그럼 재발견의 화기로 삼아서 많은 비기 공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수익성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수익성 부동산 사람들이 많이 아는 상가 오피스텔 사실 그 두 개에 집중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수익형 부동산은 이제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을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뿐만이 아니라 뭐 고시원, 뭐 이런 것도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이라 할 수가 있고요. 또 숙박용으로는 게스트하우스나 호텔, 펜션 등이 있고요. 상업용으로는 뭐 구분상가, 섹션 오피스, 꼬마 빌딩, 지식산업센터 등이 있습니다. 그럼 물론 수익성 부동산 용어에서 알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이 수익성 부동산에 관심을 두는 이유 별도로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수익성 부동산, 부동산 수익 뭔가 좀 와닿지는 않거든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기대 수명 증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지금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후 준비에 3층 석탑을 쌓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뭐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금인데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임대소득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55세에 직장을 은퇴하고 95세까지 산다고 하면 40년을 특별한 소득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축복이 아니라 이제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그 조선일보가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신 100세까지 살고 싶으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50%가 100세까지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22%만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고령화가 우리나라보다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령화를 실제로 실감을 했기 때문에 또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게 좋은 것만 아니구나.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먼저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익형 부동산을 통한 안정적 현금 흐름은 선택이 아니라 뭐 필수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상가 구매 팁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비밀 좀 풀어주시죠. 네, 상가는 기본적으로 매각 차익보다는 임대 수익을 중요시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부침이 없이 장기간 은행 금리 이상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나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1층이라면은 4% 이상, 그리고 이제 3층 이상이라면 5% 이상 수익률이 나오는 상가를 추천을 드리고요. 모든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상가도 입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가까울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특히
저번 5분 이내 역세권 상가가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상권이 활성화된 곳에 위치한 곳이 좋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상가는 도면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코너 상가, 그리고 코너 옆에 있는 상가, 그리고 출입구 옆에 있는 상가가 접근성과 가시성이 좋기 때문에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가는 유동인구 흐름상에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현장 답사를 하셔가지고 주변에 경쟁 업종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매출이 어떤지 등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분양 상가를 매입을 할 경우에는 분양업자의 말만 믿지 말고 주변의 매매나 임대 시세를 철저히 분석한 후에 구입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또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출 금액은 대출 금리가 높은 점을 감안해서 50% 이내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 잘 아시잖아요. 네, 스타벅스, 유명 커피 전문점, 병원, 파리바게뜨, 편의점 이런 우량 임차인이 있는 상가를 매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기 계약 우량 임차인이라면 저희가 시세권 얘기도 하고 등등등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병원, 은행도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고. 네, 그렇죠. 옛날에 은행이 장기 임대를 했는데 지금 은행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스타벅스나 커피빈 이런 이제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등 패스트푸드, 파리바게뜨 아니면 은행 ATM 이런 게 대표적입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가가 위치한 입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좋은 상권은 어떤 곳이 있을까요? 예, 우선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르셔가지고요. 해당 상권 내 상가 권리금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이 많을수록 영업이 잘 되는 상권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이 얼마인지 체크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해당 상권에 프랜차이즈 점포가 얼마나 있는지 좀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프랜차이즈 점포가 많다는 것은 기업체에서 전문 점포 개발팀이 조사를 해서 출점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권이 검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벅스 등 커피 전문점, 올리브영, 베스킨 라빈스, 파리바게뜨 등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세 번째는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배우 세대가 풍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밀집된 곳이나 아니면 관공서, 대기업체, 기업체 등이 몰린 업무시설 등 직장인이 있으면 좋은 상권이라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항아리 상권이라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항아리 상권이 뭐냐면요.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 빠져나가지 않잖아요. 도망가지 않죠. 도망가지 않죠. 상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항아리 상권이라는 얘기는 거기에 있는 그 상권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상권을 이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곳이 지하철이 발달되지 않은, 그러니까 지하철역이 들어서지 않은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상권이 항아리 상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권은 주로 이제 병원이랄지 학원, 미용실 이런 이제 생활 밀착형 그런 업종들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에 있는 그 주거 지역들을 이렇게 그렇죠. 배후로 해가지고 상권이 형성된다는 거죠. 지하철역이 없어야 돼요. 지하철역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지하철역을 이용을 해서 다른 데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더 좋은 상권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역이 없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몇몇 비기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익성 부동산 투자한다면 어느 지역이 좋을 거라고 보세요? 사실 이 질문은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상가를 예를 들자면 상가는 주거용 부동산하고 틀려서 워낙 이제 개별성, 차별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권이라도 또 똑같은 건물이라도 똑같은 층이라도 수익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고시원,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직장인들이 많은 곳이 아무래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좋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식산업센터 중에서는 성수동이나 문정동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도 좀 많이 올랐고요. 좀 유망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신도시의 지식산업센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업무 밀집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공실이 발생할 우려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고, 꼬마 빌딩처럼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에는 집가 상승 여력이 높은 지역, 가령 이제 강남 3구나 마포, 용산, 성수, 마영성 그쪽 지역이 좀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엔 꼬마 빌딩은 대지 지분이 있으니까 집가 상승까지 고려해라.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수익성 부동산도 다양하고 입지도 다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발품을 좀 팔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임장 활동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잘 모르는 지역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분석한 후에 매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찍어주신 부분을 오늘 이번 주말이라도 한번 예. 임장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상반기에는 네. 아파트 거래량이 회복됐다라는 기사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네네. 사실은 상업용 부동산은 아직도 회복이 좀 더딘 네네. 것 같다라는 네네.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반기 상가 투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경기 침체로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또 대출금리도 많이 올라서 상가와 꼬마 빌딩 등은 여전히 이제 거래가 감소하고 좀 침체된 상태예요. 그래서 하반기를 지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상태가 좀 계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투자는 계속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떠한 비기가 있을까요? 위기는 기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좋은 입지에 좋은 상가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주변 매매 시세와 임대 시세를 분석을 해서 4에서 5% 이상 임대 수익이 나오고 상권이 계속 좋아질 수 있는지 등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현 임차인이 빠져나가도 다른 업종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가면 좋은 상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꼬마 빌딩이라면 연 3% 이상 수익률이 나오고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통해서 밸류업이 가능한 그런 물건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아까 처음에 얘기 나눈 것처럼 자산가들이 관심은 높지만 아직도 상가 공시율이 높다고 하는데 그런 불안기 상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임차인을 빨리 찾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임차인이 갑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호황기는 상관이 없죠. 불황기는 맞습니다. 세입자 구하는 게 워낙 힘드니까요. 예. 그래서 실거주 수요가 많은 아파트와는 다르게 상업용 부동산은 이제 고금리와 경기 침체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임대료를 고수하기보다는 시장에서 형성된 월세 시세대로 좋은 임차인을 빨리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2년이나 3년 정도 임대를 주고 나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가서 임대료를 인상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공실이 길어지면 뭐 건물 관리비랄지 대출 이자 등을 납입해야 돼서 생활이 또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임대를 빨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워두지 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상가 네. 투자 모든 분들이 꿈꾸지만 또 섣불리 접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이것만큼은 꼭 알고 투자해야 좋겠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상가는 부동산 상품 중에 가장 어려운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꼼꼼하게 분석한 후에 접근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내가 가게를 얻는 임차인이라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좀 더 꼼꼼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혹 임대인이 가장 임차인과 짜고 수익률을 높인 다음에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상가는 절대 이제 구입을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토 중인 상가가 주변 임대 시세보다 비쌀 경우에는 한번 의심을 한번 해보고 주변 임대 시세를 분석을 해서 매입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건물주 되시는 꿈에 더 가까워지길 바라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위원님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영상 촬영하셨는데요. 또 한 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1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 1위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연구원이 작년 하반기 전국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인의 나이는 69.4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부 노후 적정 생활비는 277만 원, 서울의 경우에는 조금 더 높아서 330만 원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사람에 따라서 뭐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요.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서 안정적 현금 흐름을 창출해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길 바랍니다. 저도 아주 유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장하러 가야겠네요. 알고자 하면 돈이 붙을 것이고 모르고자 하면 돈이 새나갈 것이다. 오늘도 임채우 위원님과 함께 상가 투자 비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앞으로도 12편의 금융대첩에서 승리하고 싶은 주제나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김순신의 금융대첩,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지금 보신 이 영상 재밌고 유익하셨나요? 구독을 해주시면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